초파리 성체의 뇌지도는 최초의 성체 뇌지도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정도 복잡성을 가진 뇌지도로서는 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배준환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에 지난 10월에 공개된 초파리 성체의 전체 뇌지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름에 종종 발견되곤 하는 그 날아다니는 조그만 초파리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초파리라 할지라도 인간과 유전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인간의 뇌에서도 이루어지는 계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초파리 전체 뇌지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뇌에서 어떤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뇌의 지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뇌의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뇌의 지도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서로 다른 색은 서로 다른 신경세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 전체 뇌지도 같은 경우에는 약 14만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14만 개의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5천만 개 이상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뇌의 크기도 굉장히 작은데 1세제곱밀리미터도 안 되는 크기죠.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파리 전체 뇌지도는 최초의 뇌지도는 아닙니다. 기존에 뇌지도가 두 개의 동물에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된 동물이 1980년대에 발견된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뇌지도 혹은 신경지도는 총 302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대략 7천여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이 된 뇌지도 같은 경우는 초파리 유충의 뇌지도입니다. 초파리 유충의 뇌지도 같은 경우는 예쁜 꼬마 선충보다 약 10배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 3천여 개의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55만 개의 연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초파리 성체의 뇌지도보단 훨씬 더 단순하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이 때문에 초파리 성체의 뇌지도는 예쁜 꼬마 선충 이후에 최초의 성체 뇌지도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정도 복잡성을 가진 뇌지도로서는 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신경세포들 간에는 시냅스라는 곳에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소포에 포장이 되어 인접한 다른 세포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딱 두 개의 세포로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신경세포들 사이에 시냅스에서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기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 저장한 기억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계산도 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이 뇌의 지도가 필요할까요? X라는 인풋을 주었을 때 Y라는 출력값을 내는 임의의 검은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검은 상자의 기능을 유추해 보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입력값을 줘보고 다양한 출력값을 봄으로써 이 검은 상자의 기능을 유추해 보는 것이겠죠. 여기에 2와 3이라는 입력값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 출력값을 측정해 봤더니 5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랑 5를 주었을 때 출력값을 측정해 봤는데 7을 출력한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두 가지 경우를 조합해 봤을 때 아, 얘는 덧셈을 하는 검은 상자구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2와 3을 입력했을 때 6을 출력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입력값과 출력값들의 관계를 가지고 유추해 보는 것으로는 검은 상자의 기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검은 상자 안에 어떤 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 검은 상자가 하는 역할을, 즉 저희의 뇌가 어떻게 X라는 인풋을 받아서 Y라는 출력값을 내는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뇌의 지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뇌의 지도, 즉 모든 신경세포들과 그 사이의 시냅스들을 밝히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뇌의 지도, 즉 모든 신경세포들 사이의 시냅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뇌의 지도를 얻으려는 노력은 1800년대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190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카밀로 골지와 산티아고 라모니 카할입니다. 카밀로 골지와 산티아고 라모니 카할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최고의 현미경을 활용해서 신경세포들을 염색한 다음에 신경세포들이 뇌 조직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는 현미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현미경으로 세포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옆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통해 뇌의 지도를 얻으려고 하였죠. 이 당시의 기술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연결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도 없을 뿐더러 이 당시에는 시냅스의 존재조차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카밀로 골지 같은 경우는 저 세밀한 그림을 통해서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하였고, 카할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들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뉴런 닥트린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는지를 알 수 있죠. 카할이 발견한 그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호 전달이 카할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20년 뒤에 전자현미경을 통해 발견된 시냅스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생쥐의 망막에 있는 신경회로를 카할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2010년대에 와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이용해서 3D로 재구성한 생쥐의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밑에 피자처럼 넓게 퍼져 있는 빨간 세포가 보일 것입니다. 이 세포가 카할이 왼쪽 밑에 그려놓은 납작하게 퍼져 있는 세포와 같은 세포입니다. 보시면 모양이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카할이 그린 그림이 뇌의 시각 피질에 있는 세포들을 그린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3D로 재구성된 세포는 2010년대에 전자현미경 사진을 이용해서 그걸 기반으로 재구성한 3D의 세포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할은 그 당시 현미경 기술만으로도 신경세포들이 시냅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카할과 골지가 파악한 뇌의 지도에서는 제가 앞서 밝히고 싶었던 뇌의 지도는 아닙니다. 제가 밝히고 싶은 뇌의 지도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뇌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냅스 단위에 어떤 특정 신경세포가 어느 위치에서 시냅스를 만들어서 어떤 세포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골지와 카할의 방법론을 보면 당연히 시냅스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시냅스를 볼 수 없었고, 두 번째로 염색된 세포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을 보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희는 전자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전자현미경은 나노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고해상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생쥐의 뇌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검은 테두리 같이 보이는 것들이 세포의 세포막입니다. 즉, 세포들이 인접한 세포들과 구분될 수 있는 세포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사소한 동그라미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세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모든 인접한 세포들의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죠. 그럼 그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자현미경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데이터여서 시냅스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단면에 이 노란색 상자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시냅스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포 안에 동글동글한 구조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글동글한 구조가 앞서 설명을 드린 시냅스에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포장되어 전달되는 시냅스 소포들입니다. 세포막이 검게 칠해져 있는 테두리에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된 구간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 세포와 이 세포가 이 위치에서 시냅스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자현미경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세포라든지 세포 내 구조물들에 대한 세밀한 구조까지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최초로 만들어낸 신경지도가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초로 밝혀진 성체의 신경지도,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지도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 같은 경우는 성체가 약 1mm까지 자라는 지렁이와 같은 동물입니다. 이 예쁜 꼬마 선충의 흥미로운 점은 자웅동체와 수컷이 존재하는데 이 자웅동체의 예쁜 꼬마 선충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체들이 모두 다 같이 30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 302개의 신경세포는 몇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현미경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0년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현대와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전자현미경 사진을 촬영한 것을 굉장히 큰 종이에 인쇄를 한 다음에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지도는 302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약 7천여 개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혔죠. 이 신경지도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이 논문이 공개가 된 게 1986년입니다. 즉 어느 정도 걸렸는지 감이 오시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자현미경 사진 하나하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리고 시냅스를 찾아 나가서 이 뇌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약 14만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5천만 개 이상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초파리 뇌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인공지능은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이 다양한 필기체로 기록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정도 기술을 가지고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뇌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자동화시켜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이제 2010년대에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시대와 같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였고 다양한 사진들을 줬을 때 각 카테고리에 맞게 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더 지나 한 사진 내에서 물체들을 사람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확성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저희가 그리는 뇌의 지도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초파리의 뇌지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원하는 뇌 조직을 굉장히 얇은 두께로 썰어서 한 단면들을 각각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얇은 두께로 써냐 하면은 한 단면의 두께가 40에서 50나노미터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얇은 두께입니다. 그러고 단면들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게 되면 3D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조금씩 비틀리기 때문에 아직은 불연속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3D 전자현미경 사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과정이 위아래장이 연속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렬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과 조금 더 익숙한
2D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검은 테두리 같은 것이 세포의 세포막, 즉 세포를 인접한 세포와 구분해주는 세포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켜 이 경계선을 모두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의 경계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경계선 안의 색을 같은 색깔로 색칠을 해주고 이제 인접한 세포에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로 색을 칠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세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위아래장에 연속된 정보를 합치게 되면 여기 예시에서는 한 가지 세포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뇌 조직 안에 포함된 모든 신경세포들을 굉장히 세밀한 구조까지 3D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저희가 뇌의 지도에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 모든 신경세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조건도 찾아야 되죠. 즉, 그 세포들 간의 연결입니다. 이 세포들 간의 연결, 즉 시냅스를 찾기 위해서도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어떤 위치에 시냅스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표시된 영역, 즉 시냅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시냅스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는 그거로 끝이 아니라 어떤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한테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이 시냅스의 위치에서 어떤 세포와 어떤 세포가 신호를 교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냅스를 찾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어떤 두 세포가 어느 위치에서 시냅스를 통해 신호 전달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저희가 보는 뇌 조직 안에 이 특정 두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3D 세포가 끊어져 있는 구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인접한 세포들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 뇌의 지도를 생물학적인 연구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나타낸 결과물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그 오류의 위치에 가서 교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앞서 보여드렸던 약 14만 개의 세포, 5천만 개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최종 뇌 지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나아가 현대의 기술로는 초파리 뇌 지도보다 대략 12배 정도 더 큰 1세제곱밀리미터의 뇌 조직의 영역에 있는 뇌 지도도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1세제곱밀리미터의 전자현미경 데이터는 워낙에 고해상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데이터의 크기가 1페타바이트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1페타바이트 들어보신 적 있나요? 1테라바이트가 1000개 모여야지 가능한 데이터 크기이고 이렇게 큰 영역의 뇌 지도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초파리의 신경세포들보다 훨씬 더 큰 신경세포들의 뇌 지도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뇌의 지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초파리에 있는 연구를 하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초파리를 러닝머신과 같은 공 위에 올려놓고 초파리를 걸어가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빨간불이 켜질 때 특정 신경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보시면 가운데 두 개 같은 경우는 좀 더듬거리면서 멈추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가장 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세포를 자극했을 때는 굳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멈추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 신경세포도 자극을 하지 않은 대조군,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영상에서는 멀쩡하게 잘 걸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초파리에서는 두 개의 특이적인 멈추는 행동이 나타나고 이 두 가지 다른 멈추는 행동이 다른 신경세포들에 의해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구자들이 대답하고 싶은 질문은 이 두 가지 멈추는 행동이 어떤 신경회로적인 기작을 통해서 나타나는가입니다. 저희가 만약 뇌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신경세포를 유전적으로 발현시켜 일일이 조작을 하면서 신경회로의 기작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14만 개의 신경세포 내에서 어떤 신경세포를 조절해야 될지 아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초파리 전체 뇌지도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신경세포를 봐야 되는지 조금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뇌 안에 있는 모든 14만 개의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의 뇌지도는 모든 세포들의 연결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냅스 하나하나 수준의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게 된다면 특정 세포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연결이 된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이런 예상을 통해서 어떤 신경세포들이 이 행동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는 행동, 첫 번째 멈추는 행동, 좀 더듬거리면서 멈추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찾아보니까 초파리가 음식을 인식하는 신경세포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신경회로가 동작을 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멈출 때 이런 멈추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뇌지도를 이용해서 비교 연구도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개체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이 개체들의 뇌지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특정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 예쁜 꼬마 선충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정상적인 발생 단계를 거치면 성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쁜 꼬마 선충은 초기 발생 단계에서 환경이 열악하게 되면, 즉 음식이 너무 없거나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다우어라는 발생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우어에서는 단순히 기어다니는 행동뿐만 아니라 고개를 위로 들어서 흔드는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은 다른 개체에 올라타서 음식이 있는 환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쁜 꼬마 선충의 성체의 뇌지도와 다우어 단계에서 뇌지도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이 뇌지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저 다우어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이 어떤 신경회로의 기작에 의해 발생을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교 연구를 더 확장하면 뇌질환에 대한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지에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영역에 뇌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저장되고 기억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신경회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같은 영역의 알츠하이머 모델의 생지에 뇌지도를 얻은 다음에 그 신경회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떤 세포들이 사라지는지, 어떤 연결들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는지를 통해서 이 알츠하이머라는 뇌 질환이 어떤 원리로 기억을 저장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초파리 전체 뇌 지도보다 더 큰 뇌 지도도 얻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기존의 다양한 실험적 방법론과 커넥톰, 즉 뇌의 지도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기존의 검은 상자로밖에 생각되지 못했던 뇌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뇌 질환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